I know. It's not your fault. 이 가족은 왜 이렇게 모압당해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시월드의 어려움이 일상인 한국 사람들에게는 룻기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이런 한국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을 깨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이니까요. 룻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배타성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은 핏줄을 나눈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룻기의 배경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사사기하고 룻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인공의 성별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주로 남자들의 이야기였던 반면에 룻기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의 사사기는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이 주인공인 이 룻기는 그런 암흑 같은 밤 속에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통치자라고 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과부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별과 같이 반짝이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시작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니야 입니다. 1절에서 저희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흉년이 든 곳은 다름 아닌 그 땅입니다. 다짜고짜 그 땅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면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역설을 넘어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또한 역설적이죠.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풀면 밥집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고 밥집에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밥집 출신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임시로 살려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뜻은 기쁨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름,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치고는 너무나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더 가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 기련이라는 이름은 허약, 병약과 허약이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삽니다. 기근을 피한 것 같습니다. 좀 살만하게 됐을까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한 가족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남편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기쁨은 병약과 허약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래도 4절쯤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일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이 절망 속에서 그래도 뭔가 희망을 찾아보려는 몸부림 같습니다. 아들들의 결혼은 어쩌면 이렇게 몰락해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10년쯤 모압에 거주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쯤 두 아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도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말년과 기련 둘 모두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뿐만 아니라 모두를 잃습니다. 그래서 3절이나 5절 줄을 보시면 둘 다 그녀가 남겨졌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왜 이렇게 모압 땅에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흉년을 맞았을 때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었다.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고 그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이러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1절부터 5절에서 이 가족이 겪은 일들은 그들의 죄악이나 잘못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 삶의 처절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이유도 알지 못하는 채 덮치는 것이 삶의 현실인 것이지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끝내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는 당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형편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흉년을 경험하고 밥집에 산다고 하지만 밥을 항상 먹지는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요. 모압 땅에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했던 한 가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압에 내려간 것이 죄가 아니라면 엘리멜렉이 죽은 것도 저는 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저 우리에게 어려움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움의 바닥을 본 것 같은데 아직도 내려갈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요. 약속의 땅에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었을까 낙담하면서 남들이 삐딱하게 보는 모압 지방이라서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이주해 갔는데 가장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것이면 끝이리라 생각했는데 더 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남은 가족들은 그래도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은 조금 더 안정되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약간의 희망의 조짐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망의 싹도 5절에서 두 아들이 죽으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아들들의 죽음은 심판이었을까요? 그랬더라면 본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것을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읽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한 이해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죄와 심판이라는 기계적인 인과응보로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삶의 공경을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읽을 때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저희는 이 룻기의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들의 삶의 반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 끝을 알 수 없는 공경에 빠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모습입니다. 성실히 큰 잘못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절망의 낭떠러지를 만나는 우리의 일상을 상기시킵니다. 이유 없이 공경에 처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쓴 결과 절망의 지점에서 삶이 안정되는 것 같고 잠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잃어버릴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꼭 우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배우죠. 앳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맷 데이먼은 윌이라는 청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윌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윌의 모습과 과거가 담긴 자료를 로빈 윌리엄스가 보고 나서 윌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Hey, Will, you see this? All this shit. 그리고 윌에게 그가 겪었던 삶의 역경이 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It's not your fault. 우리가 겪는 공경과 험난한 시절은 우리의 잘못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시달려온 죄책감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은 벗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겉으로 사귀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깊은 외로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이 사람을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It's not your fault. 그래서 관계 가운데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먼저 버리기 전에 자기가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삶은 우리 잘못과 관계없는 공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오늘 두 번째는 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